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도역사연구원장 노성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얘기 주제가 임진왜란과 남도 우병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늘 시대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했던 정의로움의 고장이죠.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은 강주 전남은 의로움의 고장, 의향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의로움의 고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늘 그 시대가 지향해야 될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앞장서서 실천해냈던 지역인데, 임진왜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우리 지역의 어떤 우병장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임진왜란 때 우병 활동은 이후 우리 지역에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떤 정체성을 지닌 지역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인석이라고 하는 분의 처변 3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석은 한말 우리가 아는 우병장이신데요. 여러분 한말에 대표적인 성리학자들, 학자들 있잖아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는 기정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리학자도 있고, 또 여러분 교과서에 실리는 분 중에 이항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이항로의 수제자가 유인석이에요. 유인석이 1895년 유생들에게, 지금 1895년이면은 여러분 아는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잖아요.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해인데, 그 국난에 처했을 때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처변 3사라고 하는 거예요. 처변 3사. 변란에 처했을 때 유학자들이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가 이제 거의소총입니다. 우병을 일으켜서 외놈을 몰아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지수구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라도, 만약 우병을 일으킬 수 없다면 이 땅을 떠나서라도 본래의 뜻을 지켜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자정수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정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 뜻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국난에 처했을 때 유생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첫째는 우병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를 떠나서 망명해서라도 그 뜻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목숨을 끊어서 그 뜻을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상북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3개가 있습니다. 천안에 하나 있고요, 유관순 고장. 그리고 경상북도 수도인 안동에 있고요. 경상남도 여러분 아는 밀양에 또 3개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정순국자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정순국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변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뜻을 지켰던 사람, 경상도 출신이 보는 것처럼 무려 1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리는 자정순국자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라도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1909년 최대 우병항쟁지가 우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많은 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1909년 전투에서의 47.2%가 호남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전라도 땅에서 일어납니다. 참여 우병수의 60%가 전라도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자정수지를 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고의소총했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 조금은 다르다. 임진왜란 때 최대 의병항쟁을 일으켰던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던 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뭔가 전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뭐 임진왜란 최대 의병항쟁지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한마디로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양무호남 시무국가란 말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임진왜란 때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뭐 임진왜란 당시에 대표적인 우병장 세 분의 동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제일 왼쪽에 있는 분, 화살 쏴고 있는 이분이 화순 출신 우병장 최경혜입니다. 좀 낯설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진주성, 경상도 진주성 앞에 남강이 흐르잖아요. 그 남강에 애놈을 껴안고 물에 빠져서 순국했었던 농계 하면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그 농계의 남편이 최경혜 우병장인 것이죠. 이분은 뭐 나주 출신 우병장 건재 김천일 우병장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땅에서 가장 먼저 우병을 일으켰던 분이 이분이시고요. 이분은 뭐 살펴보시겠지만 강주 서구에서 출생하신 남구인가요? 남구겠네요. 압천동이니까. 고경명 우병장이세요. 이분의 호가 재봉이고 광주에는 이분을 기리는 도로 재봉로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뭐 좀 이따 또 확인해 보겠지만 우병장이 되어서 큰아들 정우, 둘째 아들 인우와 함께 삼부자가 출전했다가 아버지 둘째 아들 아버지 고경명과 둘째 아들 고인우는 금산전투에서 큰아들은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국을 했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충절 가문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통신사가 파견이 되는데 그때 정사로 갔던 분이 황룡길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부사로 갔던 분이 뭐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뭐 이 사람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되나요? 아무튼 황중길과 김성일이 갔다 와서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일본 사정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황룡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에 강체가 있어 담력과 지략을 겸비한 사랑 같았사옵니다. 우리나라를 곧 침략할 것 같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김성일은 아니옵니다. 그 눈이 지하 같으니 두려울 게 없사옵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는데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상반된 보고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안타깝지만 황룡길은 당시에 서인이었고 김성일이는 동인이었는데 붕당 정치 때문에 서인인 황룡길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자 동인이었던 김성일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1592년 4월 13일 외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15만 병력으로. 부산포로 상륙했던 외는 한양 20여일 만에 수도 한양을 점령하고 황해도 환경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속수무책으로 광군이 무너졌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구한 사람들은 우병들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전라도의 수군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3대 첩, 임진왜란 때 3대 첩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거두었던 대첩. 그리고 여러분 아는 권율의 행주대첩. 그리고 진주에서의 1차 진주대첩, 2차 진성 싸움. 이걸 3대 첩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임진왜란 3대 첩의 영웅들이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보세요. 이순신은 당시 직함이 뭘까요? 전라자수사입니다. 전라자수사. 전라자수사가 근무하는 전라자수령이 어디 있어요? 여수잖아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전라자수령이 거느렸었던 수군기지가 전부 여수 공에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전라자수령 소속의 수군들은 전부 전라도 수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대첩에서 이순신의 치밀한 지도 있었겠지만 전라도 수군 노를 저었던 화살을 쏴고 대포를 쐈던 것은 전라도 수군, 특히 전남 수군들이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행주대첩 보세요. 행주대첩. 육지에서 벌였던 전투 중에 가장 큰 성과를 거뒀던 게 행주대첩인데 여러분 이제 권율은 임진왜란 직후에 강주, 우리 강주광역시 강주 목사였다가 이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라도 관찰사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것.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 겸 순무사, 그러니까 군대 병력까지 총괄 지휘자가 되어서 여러분 전라도 광군을 이끌고 들어갔던 곳이 행주예요. 행주성인 거예요. 물론 승병들과 연합작전을 전개했지만 메인은 전라도 강군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부녀자들이 행주에 돌을 날라가지고 싸웠다. 이게 행주대첩인데 돌 날라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민하고 관이 그만큼 협력을 해서 무찔러 냈다라고 하는 표현, 아녀자들도 도왔다고 하는 표현, 그건 맞을 수 있겠지만 돌로 던져서 이긴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장성 출신의 변희중이라고 하는 분이 화차를 만들어서, 그 신무기 화차를 만들어서 대어 주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주대첩의 영웅들은 전라도 강군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1차 진주대첩은 진주, 송주, 진성, 송주, 김시민이 거둔 대첩이지만 이때 전라도 우병들은 외곽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1년 뒤인 1593년 7월 달에 벌어진 제2차 진성 싸움은 적 10만이 넘는 왜군을 맞아서 일주일 동안 전라도 우병이 3천여 명이 광군 한 2천여 명과 힘을 합쳐서 10만이 넘는 외적과 대항했던 싸움이 제2차 진성 전투다. 물론 일주일 만에 성이 함락되면서 대부분의 전라도 우병은 순국하게 되지만 힘이 딸렸던 왜군도 더 이상 전라도로의 진출을 단념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의 중 한산도 대첩은 전라자수령 수군들이 영웅들이었고,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들이 영웅이었고, 그리고 제2차 진성전투는 전라도 우병들이 영웅이었다. 먼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산대첩의 영웅, 전라도 자수사가 이끌었던 자수영 소속의 수군들인데,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영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수에 있었습니다. 여수. 그리고 5개의 행정구역과 5개의 수군기지를 관할했는데, 5개 행정구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광양, 순천, 여수, 흥양이 고흥이죠. 고흥, 보성.
이 5개의 행정구역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관할하는 수군기지는 여수의 방답진, 고흥의 사도진, 여도진, 발포진, 녹도진 해서 5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5개를 오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관할했던 행정구역은 5개가 있었고 수군기지 5개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오간 오포라고 한다.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서 한양을 점령했던 왜가 압록강까지 진출했지만 압록강을 건너서 명을 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는 우리에게 정명과도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조선을 침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나라를 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한경도 평양도까지 황해도까지 진출했던 왜군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이따 또 확인해 보겠지만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급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난 산악국가이거든요. 부산포에다가 군량미를 전부 일본에서 실어 나른 뒤에 그 군량미를 달구지에다 싣고 한양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에다 싣고 수백석, 수천석 서남연해안을 올라오면서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압록강으로 보급 루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수에 본영을 둔 전라자수영 수군이 그 보급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1년 뒤에 남하할 수밖에 없었고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 애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물러난 싸움, 이걸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주로 싸웠던 지역은 전라도 수군들이 싸웠던 지역은 전라도 땅이라기보다는 주로 경상도 땅에서 위험에 빠진 조선의 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전라도 수군이 싸웠던 주 전투 현장은 전라도 땅이 아니라 경상도 땅이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군이 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수나라 당나라 군대도 나폴레옹이 러시아 쳐들어갔지만 무기가 열등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진 거예요.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고구려 군대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도 보급로 차단이다. 저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를 격퇴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전라도 수군들이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흥에 가면 고흥 사람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흥은 우주항공의 수도, 거기 우주 발사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의 수도가 고흥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흥은 임난 극복의 성지. 그건 바로 전라자수영 수군의 핵심이 고흥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오간 오포 중에 고흥에 있었던 발포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포진, 발포만호가 그 관할하는 그 수군 행정구역인데, 근데 거기는 이순신 장군이, 원래 이순신 장군은 육군 장수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최초로 발령받은 수군 장수로 발령받은 데가 발포만호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에서 최초로 수군 장수가 되었던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 가면은 현재 청령광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순신은 아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발포만호였을 때 당시 전라자수사가 발포만호였던 이순신에게 이런 명을 하잖아요. 발포만호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서 바쳐라. 이순신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치잖아요.
이건 나라의 공물이니 바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순신 옛날 같으면 출세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만큼 강직하고 청렴한 분이 이순신이었다. 그래서 이순신이 처음으로 수군 장수가 되었던 발포진에 가면 현재 고흥군에서는 이처럼 청년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라자수영의 본영이 어디 있다고요?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 그리고 여수에 가면 여러분 진남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인데, 원래 이제 진남관은 뭐냐면 일종의 정청, 객사예요. 객사. 그러니까 객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나 골패를 모시고 수군 장수들이 임금을 매월 초하루라든가 보름에 아련했던 현장인데, 이 진난관에서 또 수군 장수들의 회의를 여는 이런 장소로도 사용됐던 것이죠. 진남관 할 때 진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은 진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은 남쪽 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를 진압하는 집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주도 여러분 강주 읍성이 있는데 남쪽 문 이름이 진남문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쪽의 남은 왜구를 가르치고 진압한 진자는 무찌른다, 진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도는 또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됐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함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그 후임이 옹균이 되잖아요. 근데 옹균은 1597년 그 유명한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처음 왜군 수군에게 패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12척의 우리나라 군함 함선만 탈출했고 그 12척은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었던 그 함선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칠천량 전투에 대패하자 다시 조정에서는 선조는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의 교지를 받았던 날이 8월 1일 진주 선성례라고 하는 사람, 선경례인가? 그분의 집에서 있을 때 교지를 받아요. 교지를 받자마자 그날 저녁 출발을 해서 전라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8월 2일. 그리고 여러분 아는 구례, 그 다음에 곡성, 옥가, 순천, 보성으로 해서 장흥으로 이 길이 이순신 장군이 구례로 넘어와서 보성까지 갔었던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면은 삼도수군을 재건했었던 수군 재건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송경래의 집을 출발했을 때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보좌했었던 것은 군관 10명하고 그 다음에 그 수군 6명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관과 수군 16명의 호의를 받았었던 이순신이 전라도 땅에서 수천 명의 다시 수군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수군을 모아들였고, 그리고 군량을 모아서 여러분 아는 9월 16일 날 명량에서 대첩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서에 가면 이런 등량이 있습니다. 등량. 이 등량, 보성 등량은 옛날 항구였어요. 항구. 왜 등량이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식량을 얻었던 곳. 보성에서 군량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성에서 얻었던 군량을 싣고 나갔던 항구가 등량이에요. 그래서 등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명 이름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성군청 앞에 옛날 보성군청 자리가 보성군
뭐 군수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객사 이름이 열선루예요. 열선루. 근데 그때 8월 15일 날이었는데 1597년 임금이 교지를 내려 보내잖아요. 12척의 배로는 턱도 없으니 육군에 합류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신이 있는 한 외놈들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장계를 올렸던 장소가 바로 보성인 거예요. 그래서 보성서 출발해서 장흥에서 8월 18일 날 12척의 배를 인수받고 출정식을 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9월 16일 날 명량에서 대첩을 거두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전라도 땅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를 봉헌했었던 수군 재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황대중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하나 썼는데 이분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네요. 이분의 호가 양건당이에요. 양건당. 근데 건이라는 뜻이 절다 이런 뜻이에요. 절다. 그게 양건이니까 두 다리를 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런 뜻인데 이분은 이제 강진 사람이에요. 강진 사람. 강진 사람인데 어머니가 아프자 병에 걸리니까 자기 왼쪽에 허벅지 살을 떼어내서 약하고 다려서 들여서 낫게 해요. 그래서 왼쪽 그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 다리를 효건이라고 불러요. 효 때문에 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 10명의 군관 6명의 수군과 함께 전라도 땅에 넘어올 때 이순신을 지켰던 한 분이 황대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까 황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강진 출신이고 젊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왼쪽 다리를 그 살을 띄어가지고 어머니를 드렸던 분이신데 이분이 송경래의 집에서 전라도로 넘어올 때부터 이순신을 모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 참여하냐면 제2차 진성전투에 참여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뒤에 이순신 장군의 그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산도 언저리에서 일본 그 군함과 싸우다가 다시 그 총에 맞아서 오른쪽 다리가 절게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왼쪽은 부모를 위해서 바쳤고 오른쪽은 나라를 위해서 바쳤으니 왼쪽은 충건이요 왼쪽은 효건이고 오른쪽은 충건. 그래서 양건이로구나라고 해서 호가 양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강진 출신 황대중은 이순신 장군을 보필했던 군관인데 한 다리는 부모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 한 다리는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충신. 그래서 양건당이라고 불리었던 황대중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아는 이제 명량대첩의 해전도입니다. 12척의 배를 인계받았는데 한 척이 더 첨가가 됩니다. 13척. 그리고 외적은 133척. 13대 133. 13대 133.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해류가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바닷물을 거꾸로 맞으면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배도 13척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외선 133척이 여기 지금 해남이고 여기가 진도예요. 지금 여기에 놓인 다리가 진도대교잖아요. 진도대교. 그 밑이 그곳을 우리는 명량이라고도 불러요. 명량. 가장 그 물소리가 물소리가 우는 곳이라고 해서 명량, 울명자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한참 버티고 있을 때 바닷물이 바뀌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 군대가 물을 맞서면서 올라오고 우리는 그 물에 흐르면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13대 133의 싸움에서 13척의 이순신 부대가 대승을 거두게 된다. 세계 해전사상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13척 대 133척의 싸움 이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세계 해전사상 전무후무한 10대 1의 절대 불리한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다. 이순신은 일기에서 이걸 천행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무튼 하늘이 준 큰 행운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 전략,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 리더십이 이뤄낸 기적 같은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명량에서 지켜낸 것은 스스로의 안위나 따르던 병사들의 목숨만은 아니었고 숨이 먹기 직전에 조선의 운명이었다고 언젠가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는 거죠. 물론 정신력, 지형지물, 이순신 장군의 리더력, 그리고 우리 수군들의 용감무쌍한 어떤 전투 능력 등등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순신의 수군은 한 번도 왜군에게 피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하나가 비밀이 이거예요. 함선의 구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옥선, 함선은 밑이 평평합니다. 평저선이라고 그래요. 왜가 가지고 왔었던 배는 새끼분해라고 하는 건데 밑이 뾰족합니다. 이 배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대신 이 평저선은 속도는 느려요. 느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남 연해안의 얕은 뻘밭 위에서도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회전이. 그런데 새끼분해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회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밑이 뾰족하기 때문에 어이 크게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오늘 돌 수가 있거든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배에는 이러한 대포가 장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포. 우리는 대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선은 뭘로 무장하나요? 여러분 하는 조총이잖아요.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조총을 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배에 맞닿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육박전을 전개하는 게 왜군의 핵심 전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수백 메타에 대포를 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대포를 몇 방을 빵 쏴고 요 180도 돌려요. 그러면 이미 이쪽에서는 대포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돌리고 쏴고 돌리고 쏴고 돌리고. 그래서 명량 영화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한 척이 수십 척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는 대포가 있었다. 그럼 왜 대포가 없을까? 대포를 장착해서 쏴면 밑에 하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복이 돼요. 그래서 일본 외선에는 대포가 없었다. 우리는 대포가 있었다. 우리 함선은 밑이 판판해서 자주자재로 회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일본 배는 새끼분해는 뾰족하기 때문에 속도는 유리했지만 회전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무기와 함선의 차이점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13척이 133척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함선의 구조와 대포의 장착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제 역사는 왜 중요할까요? 역사 원형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사 원형에 21세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입혀내면 새로운 문화로 창조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원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량대첩
1761만 5437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감독님 아세요? 명량을 보았던 사람의 수예요. 1700만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2명 중에 한 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명량인 거예요. 역사 원형의 창의성이 더해지면 이렇게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 원형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숙종의 비 중에 장희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사극 몇 번 했잖아요. 앞으로는 안 할까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들이대면 새로운 작품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명량 나오니까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왜 오늘 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순신에 열광할까요? 안중근 의사에 열광할까요? 이 답은 명량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해와 함께 해는 저물고 노을이 져 있는데 해변가를 쭉 거닙니다. 아들 해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지향하는 충은 무엇입니까? 군주에 대한 충이 아니라 민에 대한 충이니라. 이렇게 이순신이 대답합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좋아하고 가슴에 지금 안고 살아가는 것도 아마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었던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공무원들이 뭐예요? 정권에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충성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하는 말씀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뭐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제가 써놨습니다. 김천일, 고경명, 고종우, 고인우, 김덕령, 김덕홍, 양산숙, 박강옥, 최경애.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알고 계신가요? 뭐 전부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이제 몇 분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고종우, 고인우는 고경명의 아들들입니다. 김덕령은 임진왜란 의병 총사령관이었고 그분의 형이 김덕홍인 거예요. 양산숙은 강주 분이신데 김천일 장군의 부장 출신이시고요. 박강옥은 회제 박강옥인데 오늘 강주 회제로의 주인공이시고 최경애는 아까 우리 조금 봤잖아요.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진주 난강에 몸을 던졌던 분으로 농계의 남편이었다고. 자, 아무튼 호남의병의 성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1차 진성 전투 당시에 최경의 의병 부대가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합니다. 옛날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보세요. 수군들은 전부 경상도에서 싸웠고요. 우리 의병들은 우리 지역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충청도 금산에서 싸웠고 경기도에서 싸웠고 경상도 진주성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경상도에 진출해 있었던 최경의 의병 부대에 경상도 의병장들이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장들이 전라도를 지켜야지 경상도로 나가면 아니 된다고 했을 때 최경애가 단칼을 베잖아요. 단칼로 딱 잘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호남도 우리 땅, 영남도 우리 땅. 의병장이 되어 어찌 멀고 가까움을 가려 영남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하고 영남으로 출병했던 게 최경의 의병 부대인 거예요. 저는 이게 남도 의병, 전라도 의병, 호남 의병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의병장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분은 나주 출신 김천일 의병장이세요. 지금 나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분을 기리는 사당이 밑에 있는데 이게 정열사고 그리고 정열사 이 언저리쯤에 가면 김천일 의병장의 동상이 서 있는데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맨소매 차림의 선비 모습으로 고병했었던 모습으로 동상이 서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뭐 경기도에서 싸우고 충청도에서 싸우다가 마지막 들어갔던 곳이 1593년 7월 진주성이었다. 경상남도 진주성이었다. 진주성에 토탈 뭐 3,500 의병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호남 창의사 김천일이었고 일주일을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주성이 함락했을 때 진주 난강의 아들과 함께 순절했던 분, 우리 지역 최초의 의병장이 김천일 의병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 건물을 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깔겨졌었잖아요. 금성관이에요. 금성관. 금성관 어디 있죠? 나주. 그리고 여러분 나주 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곰탕 있잖아요. 아무튼 뭐 하얀 집 바로 옆에 금성관이 있는데 이 금성관을 아까 제가 객사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건물은 정청이라고 부르고 오른쪽과 왼쪽에 붙어 있는 두 개는 좌이컨, 우이컨 또는 동이컨, 서이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뭐냐면은 서울이나 전라도의 수도가 전주잖아요. 전주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을 때 묵었던 숙소예요. 그래서 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아까 진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자로 임금을 뭐라고 불러요? 전하 할 때 전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자라든가 임금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궁궐, 대궐이잖아요. 골자. 한자로 전자나 골자를 새긴 이필을 모셔놓는 집이에요. 임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주 목사라든가 아전들이 매월 1일날 15일날 가서 인사드리는 곳이 바로 요거다. 이걸 우리는 정청이라고 불러요. 정청과 숙소가 합해져 가지고는 객사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어느 지방에 가든지 임금이 있는 이 집, 객사가 가장 크다. 목사가 근무하는 동원보다도 훨씬 큰 이유는 작은 궁궐, 임금이 있기 때문이다. 왜 선생님이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지금 김천일 의병장이 출병을 어디서 했을까? 출병식을 어디서 했을까? 금성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했을까요?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에게 고하고 출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의병을 이끌었었던 고경명 의병장은 어디서 했을까? 추성관에서 합니다. 추성관도 객사에 어디에 있는? 담양의 객사가 추성관이에요. 추성관에서 한 이유도 임금에게 전하, 이제 제가 나라의 종묘사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병하겠나이다 라고 고했던 장소가 금성관이기도 하고 추성관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금성관은 우리 지역 최초의 의병장이었었던 김천일 의병장의 출병식 장소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경명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